네 몸뚱이라도 팔아서 내 돈 갚자네. 평생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이 날아간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힌 채 며느리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악을 써댔어요. 30억 전 재산이 하룻밤에 사라진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은 채 며느리를 사채업자들 앞에 내팽개쳤습니다. 집안은 비명과 욕설, 울음과 저주가 뒤엉킨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죠. 7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연희도 그날만큼은 정말 살아서 이 집을 못 나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연희의 휴대폰에 수상한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 한 통이 이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집기 시작했어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정연이의 하루는 세상이 가장 깊이 잠든 그 시간에 시작됩니다. 손가락 끝이 욱신거렸어요. 갈라진 마디 사이로 어젯밤 찬물에 손빨래를 하다 터진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죠. 연희는 진통제 2알을 입안에 털어넣고 세면대의 찬물로 억지로 넘겼습니다. 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조춘자가 간밤에 어질러 놓은 욕실 바닥을 무릎을 꿇고 손걸레로 한 뼘씩 닦아 나갔습니다. 타일 틈새에 낀 때를 긁어내는 동안 연희의 눈은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채 그저 바닥을 향해 있었어요. 7년이 지난 지금 눈물조차 이 시간에는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픔에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아프다는 것을 느낄 여유조차 사라진 것이었죠. 사람이 무언가에 완전히 짓눌리면 결국 고통도 감각도 함께 마모된다는 것을 연희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욕실 청소를 마친 연희는 곧장 세탁실로 향했어요. 커다란 대야에는 조춘자의 속옷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탁기가 버젓이 있어도 조춘자는 기어이 찬물로 손빨래를 시켰죠.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빨아야 진짜 깨끗한 것이라는 이유였지만 연희는 이제 그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결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복종의 문제였습니다. 찬물이 손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마디가 물에 닿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팔 전체로 퍼졌지만 연희는 입술을 꾹 깨문 채 빨래를 계속했어요. 차가운 물속에서 연희의 손은 점점 붉게 물들어갔고 하얀 거품 사이로 핏기가 번졌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시퍼렇게 도드라지도록 빨래를 비비고 또 비볐어요. 아침 6시. 연희는 12첩 반상을 상위에 차려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 3가지를 무치고 생선을 구워내고 밥을 2번 뒤섞어 윤기가 돌게 했어요. 모든 그릇의 간격을 자로 잰 듯 맞추고 나서야 조춘자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조춘자는 가운을 걸치고 느릿느릿 식탁으로 나왔어요. 부스스한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리며 앉더니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내 그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게 뭐야? 국이 미지근하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숟가락이 날아왔습니다. 연희의 손등을 정확히 내리쳤고 쇠붙이의 충격이 뼈속까지 전해졌어요. 연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에서 7년을 살며 배운 유일한 것은 맞받아치는 말이 언제나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시 끓여와. 연희는 국솥을 도로 불 위에 올렸습니다. 가스불이 올라오고 국물이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엌으로 걸어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가 영문을 몰라 고개를 돌린 순간이었죠. 조춘자의 손이 연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국솥을 향해 연희의 손을 그대로 밀어 넣었어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과 손가락을 핥히는 찰나 연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겨우 손을 빼냈을 때 피부는 이미 붉게 달아올라 물집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살인자 딸년이라 손끝이 차서 국이 자꾸 식는 거야. 내 피가 원래 그 모양이거든. 조춘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으로 돌아가 앉았어요. 연희는 화상 입은 손으로 바닥에 엎질러진 뜨거운 국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닦아도 퍼져나가는 국물 위로 뚝뚝 떨어졌죠. 살인자 딸년. 7년째 듣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칼처럼 베었지만 이제는 그 칼이 살 속에 박혀 굳어버린 것처럼 연희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남편 민석이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순간 연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민석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빛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시어머니 조춘자와 남편 민석이 함께 낯선 노인을 부축해 들어왔어요. 연희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어요. 이마와 팔에서 피가 흘렀고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아버지,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님,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아버지를 빈방 바닥에 내려놓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사돈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 사람이 다쳤고. 연희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정신을 붙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요?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조춘자가 불같이 달려들더니 연희의 손목을 잇는 힘껏 비틀었어요. 야, 너 우리 집안 망신낼 작정이야? 우리 집안은 살인자하고 절대 못 엮여. 신고할 거면 당장 그 아비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 조춘자의 눈빛은 서슬 퍼렇게 번뜩였습니다. 연희는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어요. 시선이 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가쁘게 숨을 쉬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연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죠. 어쩔 줄을 몰라 멍하니 서 있는 연희를 향해 조춘자는 한 발짝 더 다가서더니 목소리를 한층 낮게 깔았습니다.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저꼴로 누워있는 노인네를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게 딸이 할 짓이야? 연희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조춘자의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파고들었죠. 방법은 하나야. 너희 시아버지 간이 얼마 못 간다는 거 너도 알잖아. 네가 간 이식만 해주면 네 아비 일은 우리가 평생 모른 척 해줄게.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주는 거야. 그 말이 연희의 귀에 꽂히는 순간 연희는 자신의 인생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연희는 수술대에 올랐어요. 간의 일부를 시아버지에게 이식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시아버지는 이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죠.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 죽음마저 연희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간을 떼줬으면 제대로 떼줬어야지. 썩은 간을 갖다 바쳐서 우리 영감을 죽인 거야. 살인자 집안 피가 어디를 가겠어. 연희는 그 말을 묵묵히 들었어요.
수술 후유증으로 조금만 무리해도 숨이 가빠졌고 옆구리는 날이 서늘해지면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조춘자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죠. 간 좀 떼줬다고 유세야.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수술 후유증도 이 집에서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연희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고 몸이 버텨주는 한 쉬지 않았습니다. 쉰다는 것은 이 집에서 허락된 단어가 아니었으니까요. 요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연희는 가슴 한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라는 사실을 연희는 7년째 믿어왔어요. 면회를 갈 때마다 아버지의 차갑고 가느다란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대신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갚고 있다고. 그 믿음이 연희를 하루하루 버티게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연희를 이 지옥에 7년 동안 묶어두었습니다. 남편 민석은 더 가관이었어요. 살인범 딸년이랑 사느라 재수가 옴 붙었다며 외박을 밥 먹듯이 했고 도박빚을 지고 들어와 연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희가 아무리 굽혀도 민석의 눈에 연희는 인간 이하의 존재에 불과했죠. 그리고 시어머니 조춘자는 아버지의 치료비 명목으로 연희의 친정 재산을 하나둘씩 가로챘습니다. 논밭이 팔렸고 작은 집이 사라졌어요. 연희가 유일하게 간직하던 아버지와의 단 한 장의 사진도 연희가 시장에 나간 사이 조춘자의 손에 찢겨나갔습니다. 돌아와 바닥에 흩어진 사진 조각을 주워들던 날, 연희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연희는 화상 입은 손을 행주로 감싸며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환하게 빛났지만 연희의 7년은 그 빛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곳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죠. 나중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그 주차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민석은 그날 밤도 돈을 잃었어요. 불법 도박장 지하 계단을 올라오는 그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라 있었고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3번째였죠. 잃으면 또 빌리고 빌리면 또 잃는 악순환 속에서 남편 민석은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 탓을 하기에도 자책을 하기에도 그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 안에서 썩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서던 남편 민석의 발이 멈췄어요. 자신의 차 앞범퍼에 화려한 붉은색 스포츠카가 바짝 들이박혀 있었습니다. 범퍼가 우그러졌고 도색이 긁혀나갔죠. 남편 민석의 눈에 순식간에 불이 켜졌어요. 아씨,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 민석은 성큼성큼 스포츠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입에서는 이미 욕설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남편 민석의 입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여자였어요. 또래인지 몇 살 어린지 가늠하기 어려운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명품 코트를 걸친 어깨가 반듯했고 차갑게 내리깔린 눈매 아래로 작고 단정한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죠. 남편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삼켰어요. 여자는 남편 민석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듯 눈썹을 살짝 모으더니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후진하다가 그만. 수리비는 얼마든지 드릴게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당황한 기색은 역력했지만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남편 민석은 우그러진 범퍼를 힐끗 내려다보다가 다시 여자를 바라보았죠. 손목에서 반짝이는 시계, 손가락에 가느다란 금반지, 그리고
이 주차장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그 깔끔한 차림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민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계산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런 미인을 만나다니. 오늘 제 운이 다 여기에 쏠린 것 같은데요. 차는 고치면 그만이지, 뭐려. 남편 민석은 방금 전까지 입에서 욕이 나오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능청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여자는 잠시 남편 민석을 바라보다가 치명적인 미소를 입가에 띄었죠. 제니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넸어요. 정말 멋지신 분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여유로우신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꼭 커피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남편 민석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산관리법인 대표이사 제니. 남편 민석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한번 훑쳤어요. 그날 밤 남편 민석은 오랫동안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제니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는 문자였습니다. 남편 민석은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나갔죠. 식사 자리에서 제니는 자신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를 자연스럽게 흘렸고 남편 민석은 속으로 침을 삼키며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제니는 커다란 쇼핑백을 밀어주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지갑이었죠. 별거 아니에요. 그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작은 사과 선물이에요. 남편 민석은 그 순간 자신이 하늘이 내려준 행운을 만났다고 확신했습니다. 도박판에서 수백만 원을 날리던 그날 밤 하늘이 이 여자를 보내준 것이라고. 남편 민석의 눈에서 이성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제니는 남편 민석에게 아낌없이 선물을 쏟아부었고 남편 민석은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민석은 제니를 시어머니 조춘자에게 데려왔어요. 어머니,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제니예요. 자산관리 전문가예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제니가 들고 온 황금빛 열쇠 모양의 선물 상자를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니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상자를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고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 자리에서 제니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귀인이 왔구만. 그날부터 시어머니 조춘자와 남편 민석의 눈에는 제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그 모든 광경을 부엌 문틈 너머로 바라보았어요. 제니가 드나들기 시작한 이후로 이 집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연희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싸늘한 서늘함은 지울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제니는 연희가 부엌에서 나오는 것을 보더니 시어머니 조춘자에게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어요. 저 아줌마는 누구예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연희를 향해 눈 한 번 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돈 안 드는 식모야. 걔 취급해도 돼. 제니는 연희를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연희는 그 시선을 등으로 받으며 조용히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연희의 떨리는 손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니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 조춘자의 환심을 사는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올 때마다 명품 가방과 고급 항과 상자를 들고 왔고 시어머니 조춘자와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어머니 조춘자의 웃음을 이끌어냈죠. 시어머니 조춘자가 그렇게 오래 웃는 것을 연희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제니는 시어머니 조춘자에게 무심한 듯 슬쩍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진행하는 재개발 부지 투자가 있는데요. 30억만 넣으시면 한 달 안에 50억으로 불려드릴 수 있어요. 자리가 딱 하나 남아서 어머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 조춘자의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30억이 50억이 된다. 그 말 한마디가 시어머니 조춘자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댁 상가의 시세를 머릿속으로 계산했고 집을 처분하면 얼마가 나올지 가늠했죠. 50억이라는 숫자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연희를 불러 안방 금고를 열게 했습니다. 귀한 손님 오셨으니 금고 속 금부치들이나 제대로 닦아놔. 반짝반짝하게. 연희는 무릎을 꿇고 금고 안을 닦았어요. 그 옆에서 제니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시어머니 조춘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금고의 위치와 구조를 눈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세심하고 집요했는지 금고 문을 닫던 연희만이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연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어요. 며칠 후 남편 민석은 연희에게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서류가 연희의 발 앞에 펼쳐졌어요. 남편 민석의 눈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살인자 냄새나니까 이제 그만 꺼져라. 나 제니랑 결혼해서 강남 갈 거야. 연희는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남편 민석을 바라보았지만 남편 민석은 이미 연희에게서 눈을 거두고 있었죠. 못해요. 연희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두 글자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남편 민석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연희가 이렇게 정면으로 거부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이었죠. 뭐? 못한다고요. 아버지가 병원에 아직. 그때 시어머니 조춘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연희의 말을 중간에 잘라내며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내 아비 병원비 7년이나 대줬으면 은혜는 충분히 갚은 거야. 빈손으로 몸만 나가. 그게 싫으면. 시어머니 조춘자는 연희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한 박자 쉬었습니다. 오늘 당장 내 아비 요양원에서 끌어내 길바닥에다 버려버릴 테니까 그리 알아. 연희의 무릎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길바닥에서 홀로 버려지는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요양사도 병원도 아무도 없는 길바닥에서 아버지가 쓰러지는 장면이. 연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죠. 하지만 이미 다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연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 이유를 이 집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짓은 때로 주먹이 아니라 말로, 발길질이 아니라 눈빛으로 이루어집니다. 연희는 그것을 이 집에서 7년 동안 배웠고 제니가 드나들기 시작한 이후로 그 잔인함은 한층 더 정교해졌죠. 시어머니 조춘자는 제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장 먼저 연희의 방을 빼앗았어요. 연희가 7년 동안 몸을 뉘어온 작은 방은 하루아침에 제니의 짐 창고가 되었고 연희는 지하 보일러실로 쫓겨났습니다. 보일러실은 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았어요. 곰팡이 냄새가 벽에 배어 있었고 밤이면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죠. 시어머니 조춘자는 낡은 담요 한 장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제니 빨래랑 청소는 내가 전담해. 귀한 손님 불편하면 안 되니까.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담요를 받아들었어요. 이 집에서 말은 언제나 더 큰 것을 잃게 만드는 도구였으니까요. 제니는 처음 며칠 동안은 연희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연희가 제니의 방 빨래를 걷어들고
복도를 지나는 순간이었어요. 제니가 연희의 귀에 바짝 다가서더니 낮고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남편 뺏기니까 어때? 넌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팔자야. 숨이 턱 막혔어요. 제니의 입술 끝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복도를 빠져나왔죠. 손에 들린 빨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니, 빨래가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죠.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지하 보일러실 얇은 벽 너머로 안방에서 제니와 남편 민석의 웃음소리가 흘러내려왔어요. 낮고 달콤한 웃음소리가 보일러 소음 사이사이로 선명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그 소리를 들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흘렀어요. 닦지도 않은 채로 그냥 두었습니다. 이 지하실에서 눈물을 닦을 이유조차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 시어머니 조춘자는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상가 처분 이야기를 법무사와 나누고 집 담보대출 서류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 조춘자는 연희를 불렀습니다. 내 명의로 된 시골 땅 있지. 거기 인감 찍어. 연희는 멈췄어요. 그 땅은 친정아버지가 연희 이름으로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기 전 딸의 미래를 걱정하며 등기를 옮겨두었던 작은 땅이었죠. 연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그 땅만은. 뭐라고? 시어머니 조춘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번만 더 말해봐. 그럼 당장 내 아비 요양원 원장한테 전화해서 오늘부로 퇴원시키라고 할 테니까. 연희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을 찍었죠.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것을 보고도 서류만 챙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연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연희는 생애 가장 깊은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제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 조춘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제니는 핸드백에서 작은 가위를 꺼내더니 연희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연희가 다가서자 제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연희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었죠. 식모가 너무 화려하면 복이 달아난다고 하더라고요. 가위가 서걱서걱 소리를 냈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듬성듬성 아무렇게나 잘린 머리카락이 연희의 어깨 위에도 발 아래에도 흩어졌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죠. 이를 악물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 광경을 보며 손뼉을 쳤어요. 남편 민석은 제니의 비위를 맞추려 씩 웃으며 연희의 발을 걷어찼습니다. 잘 됐네. 꼴값 좀 덜 떨겠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 발바닥에 온 힘을 주었어요. 눈물은 이미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눈물조차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연희는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연희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지만 원장이 사정을 알고 잠깐 들어가게 해주었죠. 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 눈만 조금 떴어요. 연희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죠. 아버지,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희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느다란 손가락이 연희의 손등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죠. 그것이 전부였지만
연희는 그 손끝에 온기로 그날 밤을 버텼습니다. 한편 제니는 이 집안에서 자신만의 조용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조춘자가 방심한 사이 제니는 안방 금고 앞에 서서 조춘자가 번호를 누르는 손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제니의 눈빛은 차갑고 정확했죠. 번호를 확인한 제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로 돌아와 앉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제니는 조춘자가 잠든 시간을 골라 금고를 천천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찾는지, 왜 찾는지 이 집안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남편 민석은 제니와의 장밋빛 미래에 취해 도박장에서 수억 원의 빚을 추가로 지고 들어왔어요. 제니가 곧 50억을 안겨줄 것이라는 믿음이 남편 민석의 판단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지만 남편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시어머니 조춘자는 건물을 담보로 받은 30억 현금을 가방 가득 담아 제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묵직한 가방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어요. 시어머니 조춘자의 얼굴에는 50억을 손에 쥔 날을 상상하는 광기 어린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제니는 그 가방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어떤 미소인지 이 집안에서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그날 시어머니 조춘자는 연희를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네가 제니 발 좀 닦아줘라. 연희는 눈을 들어 시어머니 조춘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제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니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발을 내밀며 연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연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제니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제니는 연희의 등에 발을 슬쩍 올렸어요. 이 감촉이 참 좋네. 넌 평생 내 발판이나 해라. 시어머니 조춘자가 웃었습니다. 남편 민석도 웃었죠.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등 위에 올려진 제니의 발이 느껴졌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냥 무거운 무게였죠.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위해 버텨왔지만 이 집에서 연희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굴욕뿐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어두운 생각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이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물이 차오르듯 천천히 가슴을 가득 채워왔어요. 연희는 그 밤 생애 가장 깊은 절망의 늪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아온 돈이 2배가 된다는 말 앞에서 시어머니 조춘자는 이미 판단력을 잃은 지 오래였어요. 욕심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어서 한번 불이 붙으면 스스로 타오르다 결국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고 마는 법이죠.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가장 먼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앞에 놓인 진실이었습니다. 제니는 시어머니 조춘자를 은행으로 데려갔어요. 나란히 창구 앞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제니는 내내 조곤조곤 설명을 이어갔고 시어머니 조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니가 내미는 종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니가 미리 만들어둔 법인 계좌로 30억을 이체하게 만드는 절차였지만 시어머니 조춘자의 눈에는 그 법인 이름이 무엇인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들어오지 않았죠. 창구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한 번 더 물었어요. 30억 원 전액 이체 맞으시죠? 수취인 계좌명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안경도 쓰지 않은 채 서류를 대충 훑더니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맞으니까 빨리빨리 해줘요.
직원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며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 조춘자는 손을 내저었어요. 50억이 한 달 안에 들어온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 지금 이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제니는 그 옆에서 시어머니 조춘자의 손을 살짝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죠. 어머님, 다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송금 완료 화면이 뜨는 순간 시어머니 조춘자는 은행 로비에서 두 손을 맞잡으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한 달이면 50억이 내 손에 들어온다.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옆 창구 손님들이 힐끗 쳐다볼 정도였어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 시선도 기분 좋게 받아넘기며 어깨를 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 자기 것인 양당당한 걸음으로 은행 문을 나섰죠. 제니는 그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조춘자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금 완료. 시작해.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제니는 휴대폰을 도로 집어넣었어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시어머니 조춘자가 밝은 얼굴로 다가오자 제니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두 사람은 나란히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였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시어머니 조춘자는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조춘자는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곧장 연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제 넌 정말 필요 없다. 내 아비도 이제 우리는 모르고 너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혼 서류 여기 있으니까 도장 찍고 꺼져. 연희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는 순간 아버지의 병원비가 끊긴다는 것을, 아버지가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을 연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이 집에서 버텨온 이유가 오직 하나였는데 그 하나가 지금 무너지려 하고 있었어요. 연희는 서류 앞에 서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끝이었죠.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아버지가 길바닥으로 내몰립니다. 어느 쪽이든 연희에게 남는 것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니가 시어머니 조춘자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죠. 어머님, 잠깐만요. 이 식모는 제가 좀 더 데리고 놀겠어요. 아직 쓸 데가 있거든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잠시 연희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곧 내보낼 거니까. 연희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쫓겨나지 않은 것이 다행인지 더 붙들린 것이 불행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니의 그 말 속에 무언가 낯선 온도가 섞여 있다는 것을 연희는 어렴풋이 느꼈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집안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제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안방 불이 꺼지고 시어머니 조춘자의 깊은 숨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기를 한참 기다렸다가 제니는 소리 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맨발로 발소리 하나 내지 않은 채 안방 문을 밀고 들어갔죠. 달빛이 창문을 통해 가느다랗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니는 그 빛을 따라 금고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죠. 하나, 둘, 셋, 넷. 철컥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제니는 작은 손전등을 꺼내 금고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서류 묶음, 통장, 도장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헤집었죠. 손가락 끝이 구석진 곳에 닿았어요.
낡은 천 조각에 쌓인 작은 케이스 하나였습니다. 제니의 손이 멈췄죠. 숨을 한번 고르고 케이스를 들어 올려 손전등 빛에 비춰보았어요.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검은 케이스였습니다. 제니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입술 끝에 아주 천천히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니는 케이스를 가운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고 금고 문을 소리 없이 닫았어요. 그리고 왔던 길을 다시 걸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 조춘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 속에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제니의 방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제니의 가방이 침대 위에서 쏟아지면서 그 사이에 있던 작은 케이스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죠. 그런데 손에 쥐는 순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검은 케이스. 뇌리 어딘가에서 기억이 스쳤습니다. 희미하고 오래된 기억이었죠. 7년 전 그날 밤이었어요. 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그 밤, 남편 민석과 시어머니 조춘자가 아버지를 부축해 들어오고 난 뒤였습니다. 연희가 아버지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순간 시어머니 조춘자가 민석의 팔을 세게 잡아 끌며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둘은 목소리를 바짝 낮추고 있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된다. 그리고 남편 민석이 그것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금고 깊숙이 밀어넣던 장면도요. 연희는 그때 아버지 걱정에 눈물이 앞을 가려 그냥 지나쳤지만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케이스였어요. 바로 이 문양이 새겨진 이 케이스였죠. 왜 제니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연희는 케이스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케이스를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게 되면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게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손을 붙잡았죠. 연희는 케이스를 쥔 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살랑 흔들렸죠.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제니였어요. 제니의 시선이 연희의 손에 들린 케이스로 향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1초, 2초. 둘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죠. 제니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어요. 제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성큼 다가서더니 연희의 손에서 케이스를 낚아채고 연희의 뺨을 세게 쳤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 찰싹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연희는 뺨을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니는 케이스를 가방 안에 깊이 집어넣고 방에서 나갔죠. 문이 쾅 닫혔어요. 연희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뺨이 얼얼했죠. 그러나 그 통증보다 방금 스쳐간 기억의 파편들이 더 오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 케이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왜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것을 7년 동안 금고 깊숙이 숨겨두었을까요? 그리고 왜 제니는 그것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연희는 흩어지는 생각들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연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조춘자는 제니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집안 곳곳을 들뜬 마음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낡은 소파가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로 바뀌었고 오래된 식탁이 대리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조춘자는 예물 목록을 종이 가득 써내려가며 흥분된 얼굴로 제니에게 내밀었고 제니는 그것을 받아들고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시어머니 조춘자의 눈에는
이미 강남 새 아파트와 사업가, 며느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조춘자는 그 상상 속에서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남편 민석은 제니와의 장밋빛 미래에 완전히 취해 도박장에서 수억 원의 빚을 추가로 지고 들어왔습니다. 제니가 곧 거액을 안겨줄 것이라는 믿음이 남편 민석의 판단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죠. 사채업자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지만 남편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곧 큰 돈 들어온다. 그때 다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사채업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시댁 대문 앞에 험악한 인상의 남자 둘이 나타나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남편 민석이 황급히 나가 달래고 돌아왔지만 그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 꼴을 보며 혀를 찼지만 한 달 뒤 50억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달랬어요. 연희는 지하실에서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새 가구를 옮기는 소리, 시어머니 조춘자의 들뜬 웃음소리, 남편 민석이 제니에게 살갑게 굴며 내는 목소리들이 천장 너머로 흘러내려왔죠. 연희는 차갑게 식은 밥 한 덩이를 앞에 두고 그 소리들을 듣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것도 이제는 익숙했죠. 이 지하실에서 연희에게 주어지는 밥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남은 것, 식은 것,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복수를 꿈꾸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는 날을 상상한 적이 없지 않았죠.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연희에게는 돈도 사람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매일 아침 진통제를 삼키며 버티는 몸뚱이 하나뿐이었죠. 연희는 두 무릎을 끌어안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 너머에서 시어머니 조춘자의 웃음소리가 또 한 번 흘러내려왔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죠. 그런데 며칠 사이 제니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전에는 연희를 향한 독설이 날카롭고 거침없었다면 요즘은 어딘가 건성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관심이 다른 곳으로 넘어간 것처럼 연희가 눈앞에 있어도 있는 듯 없는 듯 대하는 날이 많아졌죠. 그리고 어떤 날은 제니가 연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주 짧게 무언가를 삼키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도끼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민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무언가였죠. 연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오랫동안 매서운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잠잠해지는 것처럼 태풍이 오기 직전 모든 것이 숨을 죽이는 것처럼 이 집 안에 무언가가 지금 크게 뒤집히려 하고 있다는 것만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언제. 그것은 알 수 없었죠. 다만 연희는 그 밤 지하실 차가운 바닥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꺼져 있던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다시 깜빡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희망인지 예감인지 연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무너집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쌓아 올려도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그 밑바닥이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허물어지고 맙니다. 시어머니 조춘자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소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느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제니가 약속한 50억 배당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날 새벽부터 들떠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0억이 계좌에 찍히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죠. 강남 아파트, 새 차, 고급 옷,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아침 일찍 제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죠. 그런데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시어머니 조춘자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아직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바쁜 사람이니 나중에 연락이 오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제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시어머니 조춘자는 초조함을 감추며 남편 민석에게 전화해 보라고 했어요. 남편 민석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 조춘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조춘자는 외투를 걸치고 제니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제니가 처음 명함을 건넬 때 찍혀있던 주소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달려가 건물 앞에 내렸을 때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사무실 문에는 다른 업체의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인테리어 회사였습니다. 시어머니 조춘자는 문을 열고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죠. 이 자리에 자산관리 회사가 있지 않았느냐고.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자신들이 이 공간을 임차한 것은 2달도 더 됐다고, 그 전에 어떤 회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붙잡으며 간신히 서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죠. 그년이 어디로 간 거야? 내 돈 30억이 어디 있어? 직원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시어머니 조춘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제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죠.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입에서 신음인지 비명인지 구분할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시어머니 조춘자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있었어요. 시댁 건물 앞에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여럿 몰려와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죠. 그들은 건물 유리문에 빨간 딱지를 붙이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구경했습니다.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 광경을 보며 눈앞이 하얗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죠. 남편 민석은 그날 오후 유치장에서 풀려나왔어요. 사채업자들과 몸싸움이 붙었다가 경찰에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조춘자는 파출소 앞에서 민석을 붙잡고 멱살을 흔들었죠. 제니, 그년이 돈 들고 튀었다. 30억이 다 날아갔어. 이게 다 네 때문이야. 남편 민석은 그 말을 한동안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멍한 얼굴로 시어머니 조춘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뭐가 있어?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도 없어졌는데. 남편 민석은 시어머니 조춘자를 뿌리치고 제니를 찾으러 뛰어나갔습니다. 제니가 자주 가던 카페, 둘이 함께 갔던 레스토랑, 제니가 처음 명함에 적어준 주소. 남편 민석은 그 모든 곳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죠. 그러나 제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쳐서 골목 어귀에 멈춰서 있는 남편 민석에게 사채업자 2명이 다가왔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 민석은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혀 흠씬 두들겨 맞고 집으로 끌려왔어요. 퉁퉁 부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 민석을 보며 시어머니 조춘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마를 만큼 울었죠. 시어머니 조춘자는 분노를 쏟을 곳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언제나처럼 연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게 다 내년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살인자 딸년이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재수가 없었어. 시어머니 조춘자는 연희의 멱살을 잡고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더니 문을 잠가버렸죠. 밥도 물도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연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쭈그려 앉아 그 어둠 속에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목이 탔죠.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몸의 고통보다 아버지 병원비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크게 연희를 짓눌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 조춘자가 지하실 문을 열었어요. 연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시어머니 조춘자의 발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버지 병원비만은 끊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아요. 아버지만.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죠. 내 아비 병원비. 오늘부로 끊었다. 당장 길바닥에 버려버릴 테니까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그 말이 연희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길바닥에 버려지는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아무도 없는 길가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가 혼자 쓰러지는 장면이, 연희는 그 순간 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조춘자의 발을 붙잡으며 소리 없이 통곡했죠. 어깨가 들썩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지하실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죠. 바로 그날 오후 사채업자들이 다시 들이닥쳤어요.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거실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시어머니 조춘자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죠. 내일 오전까지 원금 이자 다 해서 못 갚으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법적으로 이미 다 처리해뒀습니다.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0억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상가도 없어졌죠. 집도 담보로 잡혔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죠. 사채업자들이 당황해서 물러나는 사이 남편 민석이 달려와 시어머니 조춘자를 부축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 조춘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이 천천히 연희에게로 향했죠. 도끼가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연희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내 몸뚱이라도 팔아서 내 돈 갚아내. 이년아. 그리고 사채업자들을 향해 소리쳤죠. 2년 신체 포기각서라도 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데려가요. 데려가서 부려먹으면 되잖아요. 연희는 머리채가 잡힌 채 끌려가지 않으려 버텼어요. 사채업자들도 차마 그 말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남편 민석은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슬금슬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귀중품을 가방에 쑤셔 넣으며 혼자 도망치려 했죠.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 조춘자가 연희를 내팽개치고 방으로 달려들었어요. 어딜 가? 이 상황에 혼자 도망가려고. 저라도 살아야 뭘 어떻게 해보죠? 뭐라고? 이게 지금 모자간의 추악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러댔죠. 짐가방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혀를 차며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겠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죠. 그 소란이 잠잠해진 것은 밤이 깊어서였어요. 창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거실 한쪽에 쭈그려 앉아 있었죠. 머리가 쑤셨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요양원 침대에 누워 가느다랗게 숨을 쉬는 아버지의 얼굴이.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연희의 손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문자 한 통이었어요. 오늘 밤 10시 거실 TV 앞으로 와. 연희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낯익은 감각이 있었죠. 연희는 비바람 소리가 가득한 어둠 속에서 그 문자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조춘자의 낮은 신음소리와 연희의 가느다란 흐느낌이 뒤섞여 떠돌았어요. 그리고 그 위로 비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어요. 창문이 흔들렸고 처마 끝에서 빗물이 굵은 줄기로 쏟아졌습니다. 연희는 지하실 구석에 앉아 손 안의 휴대폰을 바라보았죠. 문자를 받은 지 2시간이 지났지만 그 짧은 문장이 여전히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오늘 밤 10시 거실 TV 앞으로 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연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지하실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갔죠. 거실은 어수선했어요. 낮에 벌어진 소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쏟아진 짐가방이 한쪽에 널브러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시어머니 조춘자가 부은 눈으로 기대어 앉아 있었죠. 남편 민석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연희가 거실로 올라오는 것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어딜 기어 올라와. 너라도 팔아서 내 돈 30억 찾아내야겠다. 시어머니 조춘자의 손이 연희의 얼굴로 향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당당한 발소리였죠. 그리고 시댁 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제니였습니다. 사라졌던 제니가 경호원들을 좌우에 거느리고 당당히 걸어 들어왔어요. 우산도 쓰지 않은 채였습니다. 빗속에서도 흐트러짐 하나 없는 모습이었죠. 검은 코트가 빗물에 조금 젖었지만 제니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눈빛은 싸늘하고 또렷했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 이 집에 드나들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환하게 웃으며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오던 그 제니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연희의 머리채를 놓고 제니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제니, 내 돈 30억 어디 있어? 당장 내놔. 경호원 2명이 앞을 막았어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경호원들을 밀쳐내려다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죠. 바닥에 쓰러진 시어머니 조춘자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돈 내놓으라고. 사기꾼년아. 그때 남편 민석이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제니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반가움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제니에게 달려들었죠. 제니 씨, 어디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연락은 왜 안 받은 거야? 도대체 30억은 어디 있는 거야? 제니는 남편 민석을 한번 싸늘하게 훑어보고는 눈길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경호원이 남편 민석의 팔을 비틀어 소파에 눌러앉혔어요. 남편 민석은 버둥거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제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0억? 그 돈은 이미 임자가 다 찾아갔는데요. 시어머니 조춘자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내 돈을 가져가? 제니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어요. 작은 블랙박스 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조춘자의 금고에서 꺼낸 바로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것이었죠.
제니는 그것을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연희를 쳐다보았어요. 정연희, 너 이 칩이 뭔지 알지? 내 시어머니가 7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야. 연희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칩을 바라보았죠. 시어머니 조춘자는 칩을 보는 순간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제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거 당장 내놔. 가짜야. 아무것도 아니야. 가짜면 왜 이렇게 떠세요? 제니는 시어머니 조춘자를 가볍게 비켜서며 거실 대형 TV 앞으로 걸어갔어요. 칩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죠. 잡음이 섞인 화면이었어요. 날짜가 보였습니다. 7년 전 그날의 날짜였죠. 비 오는 밤이었어요. 화면 속에서도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죠. 카메라 앵글은 차량 전방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 속 젖은 도로 위에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차가 그 형체를 치었죠. 쿵 소리와 함께 사람이 쓰러졌어요.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차를 모는 사람의 얼굴이 백미러에 잠깐 비쳤죠. 남편 민석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잠시 후 차가 골목으로 들어섰죠. 시어머니 조춘자가 나타났어요. 둘은 차 안에서 무언가를 속닥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조춘자가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장갑이었어요. 장갑을 낀 시어머니 조춘자는 뒷좌석으로 가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 핸들 위에 갖다 댔습니다. 지문을 묻히는 것이었죠. 그 사람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어요. 연희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연희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바닥을 짚었지만 온몸이 떨려 버티기가 어려웠죠.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사고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피해자였죠. 그런데 시어머니 조춘자와 남편 민석이 아버지의 손에 지문을 묻혀 범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연희에게 그것을 믿게 했습니다. 7년 동안, 7년 내내 아버지가 아니었어. 연희의 입술이 떨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만 가쁘게 들이켰죠.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를.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소리가 나지 않는 울음이었어요. 너무 크게 무너지면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연희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조춘자는 TV 화면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주먹으로 화면을 부수려 했습니다. 경호원이 막았죠. 시어머니 조춘자는 경호원을 뚫고 TV 코드를 뽑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막혔어요.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작이야. 조작된 영상이야. 믿으면 안 돼. 남편 민석은 소파에 눌린 채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의 얼굴은 너무도 선명했죠. 연희는 바닥을 짚은 손에 천천히 힘을 주었어요. 떨리는 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죠.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 조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움찔했죠.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무너진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복수가 있습니다. 분노로 달려드는 복수와 오랜 시간을 견디며 준비한 복수.
그리고 그 두 가지 중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언제나 후자였죠. 제니는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마침내 이 거실에서 완성되고 있었어요. 제니는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연희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기였죠. 이 집에서 7년 동안 연희의 팔을 잡은 손은 언제나 차갑고 거칠었어요. 끌어당기거나 비틀거나 내동댕이 치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니의 손은 달랐죠. 조용하고 단단했어요. 연희를 일으켜 세우는 손이었습니다. 제니는 연희와 눈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이제 다 끝났어. 연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또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더 이상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니의 눈을 바라보았죠. 그 눈 안에 담긴 것이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연희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바닥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언니라고. 너 지금 이식모년이랑 한패야. 제니는 시어머니 조춘자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시어머니 조춘자의 눈앞에 펼쳐 보였죠. 법인 등기부 서류였어요. 조춘자가 30억을 송금한 그 법인의 등기부였습니다. 어머님이 30억을 보내주신 이 법인이요. 대표자 이름 한번 읽어보세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어요. 눈을 찡그리며 대표자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죠. 대표이사 정연희. 시어머니 조춘자는 입을 벌린 채 굳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품이 입가에 맺혔죠. 자신이 평생 모욕하고 짓밟았던 식모 며느리에게 자신이 평생 모아온 전 재산 30억을 고스란히 바친 것이었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도장으로, 자기 발로 은행까지 걸어가서 이게 어떻게 어머님이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신 거죠. 창구 직원이 대표자 이름 확인해달라고 했을 때 안경도 안 쓰고 그냥 도장 찍으셨잖아요. 제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그 법인은 제가 연희 언니 이름으로 미리 만들어둔 거예요. 어머님 돈이 들어오는 순간 연희 언니 계좌로 이미 다 분산됐어요. 합법적으로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경련이 일어난 듯 온몸을 부르르 떨었죠. 그러더니 바닥에 쓰러지며 거품을 물었어요. 남편 민석이 달려와 시어머니 조춘자를 부축했지만 이미 의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7년 전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 시어머니 조춘자는 이웃집에 들린다며 연희의 입을 막았습니다. 오늘 시어머니 조춘자가 쓰러지는 것을 바라보는 연희의 마음속에는 그저 텅 빈 고요함만이 있었죠. 제니는 연희의 옆에 나란히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사실 나는 7년 전 그 사고 피해자의 딸이야. 연희가 천천히 제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차에 치인 사람이 우리 엄마였어. 엄마는 사고 직후에 돌아가셨어. 나는 범인을 찾는데 5년이 걸렸어. 블랙박스 칩이 이 집 금고에 있다는 걸 알아내는데 또 2년이 걸렸고 연희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니의 눈 안에서 그 긴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웃으면서 이 집을 드나들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혹독한 기다림이었는지가. 나도 알아. 언니한테 너무 모질게 했어. 조춘자가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면 언니를 진짜처럼 밟아야 했어. 그게 제일 미안해. 제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죠. 연희는 그 흔들림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도 7년을 버텼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고통으로, 하지만 같은 시간을 견뎌왔죠. 바로 그때 대문이 다시 열렸어요. 제니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이었습니다. 사복 형사 3명이 거실로 들어서며 신분증을 꺼내 보였죠. 김민석 씨, 조춘자 씨, 7년 전 뺑소니 사망사고 관련해서 임의동행 요청합니다. 남편 민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뒷문으로 달아나려 했어요. 경호원이 이미 그쪽을 막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석은 뒷걸음치다 벽에 등을 기댔죠. 눈빛이 사방을 훑었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다가서자 남편 민석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죠.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 계획한 거라고요. 형사가 수갑을 채우는 동안 남편 민석은 쉬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 조춘자에게 죄를 떠넘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시어머니 조춘자도 들것에 실려나가면서 끝까지 연희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죠. 이 배은망덕한 년. 우리가 7년 동안 먹여 살렸더니 이런 식으로 갚아. 두고 봐라. 반드시 두고 봐.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7년 동안 그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7년 동안 그 저주가 연희의 몸속 깊이 박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처럼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연희는 그들이 끌려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경찰차 소리가 멀어졌어요. 빗소리만 남았죠. 제니는 연희의 곁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시댁 건물 소유권이랑 30억. 법적으로 다 언니 거야. 이미 서류 다 준비해뒀어. 연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돈보다 건물보다 지금 연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한 사람이었죠. 연희는 제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야 해. 제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키를 꺼내 연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연희는 빗속으로 나갔어요. 우산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어요. 당직 간호사가 연희의 젖은 모습을 보고 놀라며 막으려 했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고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연희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죠.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어요. 7년 동안 이 손을 잡을 때마다 연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갚겠다고. 아버지 대신 내가 벌 받겠다고. 그 말들이 이제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연희는 이 손을 쥐며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꼈어요. 아버지.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죠. 가느다랗게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빛이 연희를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래요. 아버지가 한 게 아니래요. 그놈들이 범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연희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7년치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울던 그 모든 밤들이 지금 이 병실에서 소리가 되어 쏟아졌죠. 아버지의 손이 아주 천천히 연희의 손 위로 올라왔어요. 힘없는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손을 이마에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빗소리가 병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포근했죠. 7년 동안 연희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희는 구치소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유리 너머 시어머니 조춘자가 앉아 있었죠.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연희는 자리에 앉아 시어머니 조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조춘자는 연희를 보자마자 수화기를 들고 소리쳤죠. 잘 됐어. 실컷 해먹어라.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연희는 가방 안에서 작은 용기 하나를 꺼냈어요. 식어버린 밥 덩어리였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유리 앞에 조용히 올려놓았죠. 7년 동안 저한테 주신 거 돌려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그 밥 덩어리를 바라보며 굳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 했지만 결국 당신 아들이 당신 인생을 죽였어요. 평생 거기서 잘 지내세요. 연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조춘자가 유리를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연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이 단단한 바닥을 딛는 느낌이 들었죠. 7년 만에 처음으로 연희는 자신의 두 발로 똑바로 서서 걷고 있었어요. 구치소 문을 나서자 제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섰죠. 피해자의 딸과 피해자의 딸이 이제는 서로를 구원한 자매로서 어깨를 맞댔어요. 봄 햇살이 구치소 담벼락 위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1년 전 이맘때 연희는 새벽 4시에 진통제를 삼키며 차가운 욕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무릎이 시렸죠. 그 새벽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연희의 새벽은 달랐습니다. 정원 끝에서 새소리가 들렸죠. 커튼 사이로 연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연희는 천천히 눈을 뜨며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빛이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가끔은 낯설게 느껴졌죠. 연희는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올리고 갓 지은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죠. 정원 한쪽에 심어둔 매화나무에 하얀 꽃이 피어 있었어요. 연희는 꽃 앞에 잠시 서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꽃향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죠. 7년 동안 이 집에서 연희가 맡은 냄새는 곰팡이와 썩은 밥과 보일러, 기름 냄새뿐이었어요. 봄꽃 냄새를 이렇게 온전히 맡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연희는 셀 수가 없었습니다. 2층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연희야.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었죠.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1년 전보다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눈빛도 맑아졌죠. 연희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침 다 됐어요. 내려오세요. 잠깐만. 나 혼자 내려간다. 연희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나온 직후에는 두 발로 서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몸을 되찾고 있었어요. 계단을 혼자 내려오겠다는 말이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연희는 현관 앞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기다렸죠. 잠시 후 계단을 한 칸씩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느렸습니다. 힘겨웠죠. 그러나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계단 마지막 칸을 딛고 거실 바닥에 두 발을 올려놓는 순간 연희는 그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왜 울어? 밥 먹자.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손을 내밀었어요. 연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1년 전보다 조금 더 따뜻해진 손이었죠. 둘은 나란히 식탁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맛있다. 그 두 글자가 연희의 가슴 안쪽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에게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연희는 국그릇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한 방울 굽 위로 떨어졌죠. 왜 또 울어? 이제 그만 울어야지. 네, 안 울어요. 그러나 연희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모른 척 밥을 먹었죠. 연희도 모른 척 밥을 먹었어요. 둘이 나란히 밥을 먹는 그 아침이 연희에게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니였습니다. 언니, 나 오늘 오후에 잠깐 들러도 돼? 그럼요. 와요. 제니는 두 손 가득 과일을 들고 왔죠. 아버지는 제니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내밀었어요. 제니가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셋은 정원에 나가 차를 마셨죠. 매화꽃 아래 작은 나무 탁자에 찻잔을 올려놓고 따뜻한 봄 햇살 아래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제니는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비를 맞으며 퇴근하던 어머니가 차에 치여 돌아가신 이야기를, 사고 현장에 범인은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고 어린 제니는 혼자 장례를 치러야 했다는 이야기를요. 제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 얼마나 깊은 것들이 눌려 있는지 연희는 알 수 있었죠. 이제는 좀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제니가 말했어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같이 가요. 어머님 계신데. 다음 날 오전 둘은 제니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연희는 두 손에 국화꽃을 안고 왔습니다. 비석 앞에 꽃을 올려놓고 무릎을 꿇었죠. 제니도 나란히 무릎을 꿇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연이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연희는 비석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어요. 제니는 한동안 비석을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나 이제 편해. 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꽃잎이 날리고 봄 햇살이 묘소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 슬픔이 더 이상 사람을 짓누르지는 않았어요. 오래된 한이 천천히 봄바람에 실려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와 제니가 함께 운영하는 유통회사는 그해 봄부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연희는 살림을 꾸리는데 탁월했습니다. 7년 동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법을 몸으로 익혔고 물건의 가치를 눈으로 판단하는 감각이 뛰어났죠. 제니는 사람을 읽는 눈과 사업 구조를 짜는 능력이 있었어요. 둘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지역 상인들이 연희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연희는 그 말들이 낯설었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은 식모였고 살인자 딸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낯설어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죠. 오히려 가슴 한편이 조용히 따뜻해졌어요. 시어머니 조춘자는 교도소에서 화병이 깊어져 정신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 감호소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남편 민석은 뺑소니, 치사죄와 증거 조작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어요. 오랫동안 사회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희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아무런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죠. 그저 오랫동안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저녁 연희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죠. 1년 전보다 얼굴에 살이 조금 붙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7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는 것이 습관에서 사라져 있었죠. 지금 거울 속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연희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혼잣말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연희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처음으로 다정하고 당당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옆구리의 수술 자국이 거울에 비쳤죠. 7년 동안 그 자국은 연희에게 굴욕의 흔적이었어요. 간을 내주고도 욕을 먹었던 그 시간의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희는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짚었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낸 자리에. 연희는 손을 거두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 자국은 이제 아픔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위해 버텼던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아버지와 함께 마을 뒷길을 걸었어요. 아버지의 걸음이 아직 느렸지만 두 발로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팔을 가볍게 잡고 나란히 걸었죠. 길 양쪽으로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려 둘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연희도 함께 올려다보았어요.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고맙다, 내 딸아. 고생 많았다. 연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죠. 목이 메었어요.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죠.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연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났고 찬물에 손을 넣었고 뜨거운 국물에 손을 데웠고 머리카락을 잘렸고 발판이 되었어요. 그 모든 시간이 이 한마디 앞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졌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어요. 꽃잎이 또 날렸습니다. 봄 햇살이 두 사람의 등 위로 따뜻하게 내려쬐었죠.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나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7년 동안 흘렸던 그 눈물들과는 전혀 다른 눈물이었죠.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정연이와 제니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옥 같던 7년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자들의 이야기가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조선 숙종 때의 의관 이수광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독초도 뿌리가 깊으면 봄에 다시 싹을 틔운다. 하물며 선한 사람의 마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아무리 짓밟혀도 선한 뿌리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는 뜻이었죠. 오늘 사연 속 연희도, 제니도 그랬어요. 한 사람은 7년 동안 지하 보일러실까지 내몰리면서도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끝내 놓지 않았고, 또 한 사람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7년의 기다림으로 버텨냈습니다. 서로 다른 고통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선한 뿌리를 지킨 덕분에 결국 봄을 맞이할 수 있었죠.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선한 뿌리를 가진 사람은 절대 그냥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연희 씨와 제니 씨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